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아, 아침 루틴을 만들라거나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을 뜨는 그 찰나, 여러분의 몸이 경험하는 일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억이 없죠.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죠. 누군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도 처음엔 듣지 못했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스르륵 뭔가가 다시 켜집니다. 아, 나 여기 있구나. 배고프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이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납니다. 흔히들 잠을 자면 몸이 쉰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건 바로 이 오류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부엌으로 걸어가 무언가를 입에 넣는 그 행동이 사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첫 번째 선택이 하루 전체의 화학을 결정짓는 일종의 신호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신호탄이 작동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촛불이 타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밀랍 덩어리가 거기 있는 거랑 다른 겁니다. 촛불이 탄다는 건 하나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소가 밀랍 분자와 만나고 열이 나고 빛이 나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기고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동안에만 불꽃이 있는 겁니다. 과정이 멈추면 불꽃은 사라집니다. 밀랍은 남아 있어도요,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그게 하나의 고정된 물건인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생명이라는 이름, 나라는 이름, 존재라는 이름.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모두 촛불처럼 하나의 과정입니다. 순간순간 입력을 받아서 순간순간 변환이 일어나고 그 변환의 연속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부르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잠을 자는 동안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구분을 아주 뚜렷하게 해야 합니다. 몸이 쉰다는 것과 인식이 꺼진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심장은 계속 뜁니다. 폐는 계속 숨을 쉽니다. 신장은 계속 피를 거릅니다. 소화는 계속됩니다. 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깨어 있을 때보다 더 바쁘게 돌아갑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독소를 청소하고 세포를 수리하면서요. 이건 쉬는 게 아닙니다. 유지 보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장이 밤새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식은 여러분이 세계를 경험하는 그 무언가는 잠이 들면 사라집니다. 적어도 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수면 중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주 기묘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다시 켜지는 건 정확히 뭘까요? 몸이 꺼진 것도 아니고 몸이 다시 켜진 것도 아닙니다. 몸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뭐가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까? 이 질문에 과학이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식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현대 신경과학이 실험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고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일단 그 질문을 옆에 세워두시고요.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할 때 아침 식사라는 평범한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잠들면 몸의 기능이 느려지고 에너지를 아끼고 다음날 아침에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로 일어난다. 합리적으로 들리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를 아주 좁은 범위 안에 유지해야 합니다. 데시리터당 70에서 100mg이라는 범위 안에요. 뇌 세포들은 포도당을 직접 저장하지 못하거든요. 순간순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공급하는 주체가 간인데요. 간은 밤새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저장해 두었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혈액에 방출합니다. 마치 비상 발전기를 돌리듯이요. 둘째, 그것도 모자라면 아미노산이나 글리세롤 같은 다른 재료를 긁어 모아서 포도당을 처음부터 만들어냅니다.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고 부르는 이 작업은 쉽게 말하면 맨 땅에서 연료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몸이 쉬고 있다는 그림이 맞나요? 아닙니다. 몸은 밤새 공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뇌가 꺼져 있는 동안에도 간은 끊임없이 연료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에는 용량이 있습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대략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단식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8시간을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방전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발전기가 낮은 용량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잠에서 깨기 한두 시간 전부터 우리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스스로 일어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혈당을 살짝 끌어올리고 혈압을 조금 높이고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근육에 신호를 보내서 움직일 준비를 시킵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꺼짐 상태에서 켜짐 상태로 전환되는 시동 과정입니다. 아까 제가 촛불 이야기를 했죠. 잠에서 깬다는 건 꺼져 있던 촛불에 다시 불을 붙이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평소보다 훨씬 덜 반응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호르몬인데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이 자물쇠가 뻑뻑해집니다. 열쇠를 꽂아도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일시적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아침 식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깊은 질문입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의 위장은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위장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를 먹은 게 전날 저녁이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위장 안의 산성도는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pH 1에서 2 사이. 이건 자동차 배터리에 쓰이는 황산에 맞먹는 산성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강한 산성인 걸까요? 위벽 세포들은 음식이 없어도 아주 낮은 비율로 계속 위산을 분비합니다. 음식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라는 완충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산이 계속 쌓이면 위장 안은 극도로 강한 산성 환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커피를 마십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손에 들고 다니는 그 텀블러가 아침엔 부엌 식탁에 놓여 있죠. 그런데 이 선택이 위장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커피 속의 카페인과 여러 산성 물질들이 이미 산으로 가득한 위장에 더해집니다. 위벽을 보호해주는 점막은 음식이 들어와야 제대로 재생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호막 없이 산성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마치 이미 건조해진 피부에 소독약을 그냥 바르는 것처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커피는 제형 당뇨, 특정 신경퇴행성 질환, 간 건강에 대한 대규모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꽤 있는 음료입니다. 타이밍과 맥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건강을 위해서 커피 대신 선택하는 대안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고릅니다. 과일이니까 몸에 좋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즙을 짜내는 순간 과일의 식이섬유가 사라집니다. 식이섬유는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모래시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래시계 속에 모래가 천천히 내려가듯 식이섬유가 있으면 당분이 천천히 혈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없는 주스는 모래시계에서 아랫부분을 떼어낸 것과 같습니다. 당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기억하시죠? 아침에 세포들의 자물쇠는 뻑뻑해져 있습니다. 코르티솔 때문에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 타이밍에 당분이 쏟아지면 혈당이 하루 중 다른 어느 때보다 훨씬 뾰족하게 솟구칩니다. 팡 하고 치솟는 거예요. 깜짝 놀란 췌장은 이걸 수습하려고 인슐린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너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혈당을 적정 수준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한두 시간 만에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뭔가 또 먹고 싶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몸이 왜 이렇게 설계된 걸까요? 왜 아침에 특별히 인슐린에 덜 민감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진화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십만 년 전의 인간을 상상해 보세요. 냉장고도 없고 편의점도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뭔가를 구해 먹는 것이었겠죠.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즉 즉각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코르티솔이 아침에 높아지는 건 우리 몸이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혈당을 올리고 집중력을 높이고 근육을 깨우고 이건 생존을 위한 설계예요. 그런데 현대인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 먹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 몇 시간 후에 음식을 구하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 부엌에 음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고농도 당분이라면 몸의 설계와 현실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 몸은 수십만 년의 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음식 환경은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몸은 아직 구석기 시대의 아침을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아침 식탁에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가득합니다. 파인만은 물리학에서 항상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가? 설계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를 이해하면 시스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우리 몸의 아침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를 이해하면 아침에 뭘 먹어야 하는지가 리스트 없이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를 존중하는 아침 식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오늘 하루의 에너지를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면 이 질문에 답하려면 위장 안쪽을 훨씬 더 가까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벽 세포들은 3일에서 5일마다 통째로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위장 속 환경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강산, 소화, 효소, 끊임없는 기계적 운동, 세포들이 빨리 닳고 그래서 빨리 교체돼야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포를 새로 만들려면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글루타민은 소장, 대장, 위장 세포들의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고 뼈를 오래 끓인 국물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세계 많은 문화에서 아침에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의 해장국, 일본의 된장국,
현대 생물학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글루타민이 위벽세포의 재생을 돕고 점막을 강화하고 소화 시스템이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무언가를 받았을 때, 특히 약간의 온기와 부피가 있는 것을 받았을 때, 위장이 대장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라고요. 위대장 반사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 덕분에 아침에 무언가를 먹고 나면 곧바로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건 몸이 구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켜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몸이라고 부르는 세포의 수는 대략 37조 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사는 미생물, 주로 장 속의 세균들의 수는 이에 맞먹거나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순수하게 인간 세포들로만 이루어진 단독 개체가 아닙니다. 수십조 개의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사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 면역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훈련받는 곳이기도 하고, 기분을 느낄 때 쓰는 세로토닌의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도 자기들만의 생체 리듬이 있는데, 집주인인 우리가 언제 밥을 먹는지를 보고 시간을 파악합니다.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곧 그들의 시계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적절한 것을 먹으면 이 생태계가 리듬에 맞춰 최적화됩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만들어내는 뷰티르산 같은 물질은 대장 세포들의 주요 연료가 됩니다.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으면 미생물이 그걸 먹고 그 결과물이 다시 우리 세포를 먹여 살립니다. 우리와 미생물 사이에 아주 깊은 공생 관계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생태계의 첫 번째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단백질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아침에 먹는 단백질이 왜 특별히 중요한지 그 메커니즘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소장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콜레시스토키닌과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에 시상합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에너지가 충분하니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고요. 동시에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렐린은 위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배고픔 호르몬인데, 아침에 질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이 배고픔 호르몬이 오전 내내 낮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10시쯤 편의점이 당기는 충동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한 오랜 오해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방은 피해야 할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 사이의 연구들은 이 그림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지방이 같은 게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은 혈중 지질과 염증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지방은 위장에서 음식이 나가는 속도를 늦춰 혈당 급등을 막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지방이 없는 아침 식사는 촛불에 밀랍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금방 꺼집니다. 자, 그리고 음식의 순서 이야기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을 때보다 혈당 상승폭이 훨씬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소장에 먼저 도착하면 위장이 비워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덕분에 탄수화물도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식판에 있는 음식을 어떤 순서로 입에 넣느냐,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혈당 그래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뇌 이야기입니다. 뇌의 무게는 우리 몸 전체의 약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전체의 약 20%를 씁니다.
이 불균형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뇌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라는 것. 그리고 그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 사고력과 집중력, 기분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 아침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경험하면 뇌도 그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혈당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뇌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뇌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뇌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인식의 불꽃을 만들어내는 장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여다본 모든 것들, 코르티솔, 인슐린, 위장의 산성도, 위대장 반사, 장내 미생물, 단백질 호르몬, 지방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촛불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이 흔들리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몸의 전체 균형이 달라집니다. 파인만은 물리학에서 항상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이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조건을 이해하면 시스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우리 몸의 아침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를 이해하면 아침에 뭘 먹어야 하는지가 리스트 없이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위장이 가장 환영할 만한 첫 번째 손님의 프로필이 무엇인지를요. 첫째, 수분 보충과 위대장 반사를 깨울 따뜻한 물 한 잔이 있어야 합니다. 레몬이나 생강을 띄워도 좋습니다. 핵심은 레몬의 신비한 성분이 아니라 물의 온기와 부피가 시스템을 부드럽게 깨운다는 거예요. 둘째, 위장 점막을 코팅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줄질 좋은 단백질이 있어야 합니다. 달걀, 생선, 고기, 제품, 콩류 이것들에 들어있는 아미노산들이 위벽세포를 재생하는 원료가 됩니다. 셋째, 혈당 상승을 완충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줄 건강한 지방이 있어야 합니다. 달걀의 노른자,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넷째, 장내 미생물에게 먹이를 줄 식이섬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소, 통째로 먹는 과일, 통곡물, 그리고 가능하면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탄수화물을 나중에 드세요. 이 원칙들이 아무것도 새롭지 않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과 왜 그래야 하는지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것은 실천의 지속성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규칙을 외웠다면 피곤하거나 귀찮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 몸이 왜 이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했다면 그 선택이 억지로 지키는 규칙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한 바퀴를 돌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보면 우리 몸은 기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기계는 재료를 넣으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 무슨 호르몬이 얼마나 있는지, 장내에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는지에 따라 같은 음식을 완전히 다르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쁘냐는 고정된 답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다른 것들과 함께, 어떤 몸 상태에서 먹느냐에 따라 같은 음식이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파인만이 물리학을 가르칠 때 강조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고립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고요. 한 가지 변수만 보지 말고 모든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봐야 한다고요. 단백질이 좋다, 설탕은 나쁘다, 같은 단편적인 규칙이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었는지, 그리고 그게 내 몸의 여러 시스템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사람은 규칙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 우리가 보통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뭘 먹으면 좋을까?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 언제 먹으면 좋을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오셨다면 이 질문이 사실 더 큰 질문의 표면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나라는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입력을 주느냐에 따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파인만은 새 이름에 대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떤 새를 가리키며 이름을 알려주었다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이름은 알았어. 그런데 저 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라고요. 이름을 안다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단백질이 좋다, 설탕은 나쁘다, 공복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이름 수준의 지식이라면 그 밑에 있는 실제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비로소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내용을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코르티솔이 아침에 솟구쳐서 세포들의 인슐린 자물쇠를 뻑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화적으로 설계된 이유가 있다는 것. 위장이 강한 산성 환경이 되어 있고 위벽 세포들이 글루타민을 필요로 한다는 것. 위대장 반사를 통해 소화 시스템 전체가 깨어나는 신호가 작동한다는 것. 장내 수십조 개의 미생물들이 우리가 먹는 시간과 내용에 따라 생체 리듬을 맞춘다는 것. 단백질이 포만감 호르몬을 통해 오전 내내 배고픔을 억제한다는 것. 지방이 혈당 상승을 완충하고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다는 것. 그리고 음식의 순서마저도 혈당 반응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촛불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이 흔들리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몸의 전체 균형이 달라집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위장에 처음으로 넣는 것이 단지 오늘 하루의 에너지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몸 안에 수십조 개의 세포들과 수십조 개의 미생물들에게 동시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안에 수신호를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다시 켜지는 건 정확히 뭘까요? 몸이 켜지는 게 아닙니다. 몸은 밤새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인식이 켜지는 걸까요? 이건 과학이 아직 완전히 답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의식이 뭔지, 주관적 경험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건 현대 신경과학과 철학이 씨름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것들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촛불이 타오른다는 건 매 순간 새로운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불꽃과 지금의 불꽃은 물리적으로 같은 게 아닙니다. 계속 새로운 분자들이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같은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연속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물리적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세포들은 교체됐고 기억들은 재구성됐고 뇌의 연결 구조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부릅니다. 과정이 연속적이기 때문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몸의 과정들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외부와의 교환을 관장하는 인식의 과정은 최소화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코르티솔이 솟구치고 빛이 눈으로 들어오고 온도를 피부가 느끼고 몸의 여러 시스템들이 깨어난 모드로 전환되면서 인식의 과정도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 전환의 순간 나라는 경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건 촛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에만 있는 걸까요? 이건 아주 무서운 생각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게 과정에 불과하다니. 하지만 잠깐만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촛불이 타오른다는 건 그 과정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산소가 있고 밀랍이 있고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눈을 떴다는 것,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그건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이고 지금 이 순간 몸 안의 모든 시스템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 과정이 작동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지속을 위해 아침마다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선택이 오늘의 불꽃을 어떻게 태울지를 결정합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아침이라는 순간을 다르게 보세요. 그건 그냥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새 유지 보수 모드에 있던 우리 몸의 시스템들이 다시 풀 가동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코르티솔이 시동을 걸고 간이 에너지를 준비하고 위장이 깨어나고 장내 생태계가 리듬을 맞추고 뇌가 인식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그 정교하고 복잡한 전환의 시간, 그 전환의 순간에 여러분이 위장에 처음으로 넣는 것이 이 모든 시스템에 동시에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의 불꽃을 어떤 방식으로 태울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신호를요. 그 신호를 어떻게 보낼지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결정이 단순히 영양사의 권고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한 위에서 내리는 결정이라면 그건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아니라 작동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파인만이 평생 물리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물론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르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 맞춤형 의료 조언이 아니니까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렇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했다면 그 이해가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날은 시간이 없어서 완벽한 아침 식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몸은 아주 탄탄한 자체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벽한 아침 식사 하루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부족한 아침 식사 하루가 모든 걸 망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오늘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가능할 때 더 좋은 선택을 조금씩 해 나가는 것. 그게 쌓이면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잠깐만 멈춰 보세요. 밤새 쉬지 않고 돌아가던 내 몸의 시스템들이 지금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시스템들에게 오늘 하루의 첫 번째 신호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생각 하나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아주 작지만 구체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 우리라는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만들어냅니다. 아침마다 다시 켜지는 이 놀라운 과정을 조금 더 의식하면서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르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 맞춤형 의료 조언이 아니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아침을 다르게 보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방식으로 그냥 정보가 아니라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파인만의 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런 이야기들로 돌아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나는 어떤 첫 번째 신호를 보낼 것인가? 감사합니다.